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기업경제센터에서 세머TV 구독자들을 위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세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니어들 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상당한 그 수준의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시니어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머TV에서 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어차피 정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금융 투자 상품의 기초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주제로 해서 주식 투자 경험이 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새로 좀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의 홍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투자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예를 들면 투자자들에게 약이 되는 컨텐츠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독과 마찬가지인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에는 투자 정보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 AI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아직 AI의 수준이 소위 말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AI도 거짓 정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스스로 직접 정보를 걸러내고 양질의 정보만 섭취를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 어디에서 충실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3편에 걸쳐서 각각 15분 내지 20분씩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어디에선가 이런 기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QRT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 하는 회사라더라. 실리콘2는 화장품을 하는 회사라더라. 이 정도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는 기업이야? 또 실적은 괜찮을까? 투자할 만할까? 또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나? 이 기업에는? 다른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냐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다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다트를 무진장 많이 봅니다. 이 다트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이 전자 시스템 상으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동시에 이 정보를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또 지분 변동, 경영권 변동이나 사업 구조 재편, 또 분할이나 합병, 또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IPO 계획 이런 것들을 이 다트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연간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분기별 그리고 반기별 보고서까지 공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업 정보를 총망라해 놓은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거 한국에 다트라는 시스템이 있던데 이게 기업 정보의 보물창고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다트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포털 사이트에 가서 다트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이런 그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업명, 그 종목명을 넣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월 26일자 코스닥 기업들이 다트에 올려놓은 공시의 그 일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일부인데요. 보니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 회사가 상장 기업으로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심사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공시죠. 그 다음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금전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대요. 그 다음에 임시주주총회를 한다. 여기 또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있네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일반 회사채가 아니라 일반 회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러니까 주식 양수도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뀐다. 이 경영권 변동 공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에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기 보고서, 경영권 변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는 공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뭐 M&A일 수도 있겠죠. 이런 공시도 있고요. 또 뭐 전환사채권 발행 있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뭐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뭔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다트에 올리게 되고, 이 다트에 접속해 있으면 이렇게 정보가 공시가 올라오면 이 공시를 보고 혹시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관련된 공시가 올라오면 이거 뭐지 하고 열어서 살펴보도록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펌텍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펌텍코리아라는 회사를 가장 손쉽게 파악하려고 하면 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 회사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다트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 하니까 바로 뜨죠. 바로 뜹니다. 자,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 초기 화면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펌텍코리아, 네, 이렇게 칩니다. 치고 이렇게 정기 공시를 클릭을 하고 검색, 자, 이렇게 누르면 펌텍코리아의 반기, 분기 사업 보고서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년 6월 기준으로 한 반기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회사의 사업 내용을 공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자, 회사의 개요, 또 회사 사업의 내용, 내려가 보면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또 내려가 보면 뭐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또 주주에 관한 사항, 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입니다.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누군가가 야, 펌텍코리아가 참 괜찮은 회사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뭐 하는 회사지? 자, 한번 사업의 내용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든대요. 그런데 현재 화장품 용기를 전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가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는데 화장품 용기 매출이 한 98%고 건강기능식품은 한 2%밖에 안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냥 화장품 용기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복잡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서 필요한 정보만 한번 걸러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매출, 이제 제품 매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상품 매출이 있네요. 제품 매출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다는 겁니다. 상품 매출은 사와서 판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와서 팔기도 하네요. 자,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어서 파는데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을 제조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해도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판매 전략, 이거 귀찮습니다. 이런 정보 그냥 쑥 넘어가시면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한번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 실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용기 회사다 그러면 그 화장품 용기에 무슨 연구개발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특허를 많이 땄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펌프 뭐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특허를 출원했거나 특허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서 지금까지 뭐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한 507건의 특허를 취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화장품 용기를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 그 내용물을 담는 게 아니고 뭐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균일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뿌리는 것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용기 사업의 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재무 정보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요약 연결 재무 정보. 자, 자회사들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회사하고 연결시킨 재무제표죠. 여기 이렇게 쭉 가 보시면 여기 자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이 2023년이겠죠. 그 다음에 24년, 그리고 여기가 2025년 상반기일 겁니다. 23년에 한 1,700억 정도의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누적시킨 이익잉여금이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억, 그 다음에 2,100억,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익잉여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잘 내고 있고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잘 쌓여가는 회사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23년, 24년 그리고 25년 상반기의 매출 2,800억에서 24년도에 3,300억으로 많이 좀 늘었네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상반기에만 매출이 1,900억입니다. 이를 곱하면 연간으로 한 3,800억 정도 나오겠죠. 매출이 잘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352억, 483억. 올해 상반기에 320억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64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잘 늘고 있다. 굉장히 양질의 회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내려가서 좀 더 살펴보려면 뭘 한번 볼까요? 주주에 관한 사항 한번 볼까요?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 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원들 경력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진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이사진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경력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현황, 직원 임원. 자, 직원 현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직원 현황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고 1년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하는 정보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그 투자 정보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요소들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텍코리아 상당히 좋은 회사다 하는 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폼텍코리아가 사업 내용이 어떻고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고 매출 특성, 재무제표, 경영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이 회사에 어떤 공시가 있었나. 자, 그러면 다시 다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기 공시를 지워버리고 6개월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 회사의 최근 6개월 동안에 주요 공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이버 포털에서 증권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폼텍코리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폼텍코리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화면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폼텍코리아 찾았거든요. 보시면 최근 1년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주가 좋네요. 쭉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전반적으로 쭉 우상향 하다가 8월 지나면서부터 조금 하향세에 있기는 한데 하여튼 최근 1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한 종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내려볼게요. 네이버 증권면에서 한번 쭉 내려보면 자, 한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부터 25년, 아직 25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실적은 이렇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매출액이 2,300, 2,800억, 3,300억, 3,900억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잘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많이 뛰는 회사네요. 영업이익 260억, 350억, 484억, 영업이익이 많이 뜹니다. 646억. 역시 괜찮은 회사다 하는 걸 대략 짐작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입니다. 11%, 12%, 14%, 16%까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3편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ROE라고 하는 거, 자기자본 이익률이 괜찮습니다. 12%, 12%, 15%까지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3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지만 PER, PBR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요 PBR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치가 좋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회사를 대략적으로 네이버 증권면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면에서 종목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좋은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에 자, 상대 수익률. 자, 이 우측에 이 그림을 보면 코스닥하고 코스닥에 있는 화학업종 회사하고 폼텍코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의 PER이다, PBR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3편에서 설명을 조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런 밴드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알면 좋은데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밴드는 살짝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실적, 기존의 확정된 실적하고 25년도 추정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고요.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을 많이 하는 기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목표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한 8% 정도 올렸네요. 실적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를 보면 자, 매출액이 이렇게 24년도에 3,375억인데 24년도에 25년도에는 3,999억, 26년도에는 4,600억까지 오를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484억을 24년에 달성했는데 25년에 646억, 26년에는 764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쭉쭉쭉쭉 올라가서 투자 지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지표를 클릭해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자, 20년에서 21년, 22년으로 가면서는 살짝 떨어졌는데 23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12%, 24년도는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세다. 자,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 한번 볼까요? 자기자본 이익률도 23년에 12%, 24년에 12.99, 약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네이버 증권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트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PBR이라고 하는 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시총이 몇 배인가, 0.95배, 1배가 안 됐는데 1.25배, 2.0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PBR의 의미에 대해서도 3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네이버 증권면에서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각종 SNS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느껴가면서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네이버 증권면을 활용을 해서 숫자들을 실제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본인의 투자 역량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공시는 다소 후행적입니다. 재무제표를 다 집계를 해야지 공시하기 때문에 후행적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증권면에 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미래의 투자 지표, 또 예상되는 실적도 담겨 있습니다. 증권사가 전망하는 컨센서스도 있기 때문에 다트에 있는 약간 후행적인 정보와 네이버 증권면의 정보를 잘 믹스를 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도 좋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약간 다소 좀 추상적인 느낌도 주는데요. 이 마음과 머리를 투자를 향해서 활짝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참 차트가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죠. 한 20만 원 밑에 주가였는데 아마 이 앞에는 10만 원 조금 넘는 주가였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지금 71만 원을 찍고 지금 한 60만 원 선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종목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작년 24년 12월에 지인들하고 송년회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이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게 스킨 부스터, 이렇게 피부를 좋게 하는 연어 주사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성들 사이에서 너무 선풍적인 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이제 여성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거기에 있던 이제 여자분들이 전부 다 이 파마 리서치에 그 연어 주사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다 몇 번씩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코끼리가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파마 리서치의 연어 주사제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빼놓고 다른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렇게 아픈 주사 같으면 뭐 한 번 정도 맞아보고 말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 파마 리서치 제품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놓친 거는 피부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음과 머리를 이 투자를 향해서 활짝 열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날 이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집에 와가지고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이 공부를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인지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 마음과 머리가 투자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양식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 다 큰 놈들이 보면 집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그 불당면을 열심히 먹더라고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말에는 거의 뭐 불당면을 엄청나게 뭐 점심 때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맵기만 한 게 뭐 무슨 맛이 있나, 저는 거의 먹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운맛 라면에 이런 젊은 애들이 이렇게 거의 중독성으로 주기적으로 먹는지, 이걸 좀 주식 투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애들 건강만 생각해서 야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래서 애들이 사놓은 뭐 불당면을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로 투자자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좀 시장 조사도 해보고 삼양식품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야 이게 불당면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이구나 하면서 투자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의 마음과 머리가 투자 쪽에 완전히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과 머리를 투자를 향해서 활짝 열고, 그 다음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지 그것이 온전한 자기의 투자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머리를 투자를 향해서 활짝 열어라. 그리고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유망 종목을 찾아낸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이렇게 후행적이거든요. 다 실적 결산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트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후행적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실적이 좋다, 재무제표가 좋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공시를 하기 전에.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감을 잡거나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를 내놓을지 미리 선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행적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 유망한 종목을 찾아낸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옥석을 가려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회계책이 있습니다. 자, 사경인 회계사가 쓴 책인데요. 사회계사도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계사로 알려져 있죠. 이 사경인 회계사가 쓴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옥석을 가려내는 수단으로는 굉장히 유용한데, 이 재무제표만을 보고 유망 종목을 찾아내는 거는 그건 쉽지 않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증권면 과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상되는 재무 상태나 투자 지표 같은 게 표와 그림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정보사 리포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와 추정 실적을 참고를 하는 건데, 사실은 애널리스트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기도 하고 어닝 쇼크가 나기도 하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든지 시장 예상보다도 굉장히 처참한 실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분석이 많은 종목이라면 시장의 관심 종목이겠죠.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은 시장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초단기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고 찾아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리포트가 좀 빈약하다, 증권사 리포트가 별로 없네, 그러면 한번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언론사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서 참고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CEO 인터뷰가 종종 나오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회사가 공시하는 그 IR 자료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을 위한 각종 설명 자료입니다. 그 실적 설명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IR 자료가 충실하고 많을수록 좋다. 이 정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 설명 자료 공시를 하면서 또 비정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투자 설명 자료를 많이 내는 회사라면 신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머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루머가 돌 수가 있는데 이런 루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좀 허접한 기업이 어떤 언론 매체의 기사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도는 소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R 자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다트나 네이버 증권면은 좀 봤는데 IR 자료는 1편에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삼양식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상단 메뉴에 투자 정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은 보니까 이 상단 메뉴에 투자 정보라는 게 없죠. 그러면 쭉 스크롤 바를 쭉 내려서 맨 밑으로 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I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R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고 공고할 때 공고가 아닙니다. 공지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삼양식품이 보니까 25년도 들어서도 많은 그 자료들을, IR 관련 자료들을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2분기 실적 설명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 공고도 있었고요. 요거는 1분기 실적 자료네요.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자, 삼양식품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하고 매 분기마다 IR 자료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분기 삼양식품 IR 자료에 이렇게 들어가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25년 8월에 자료를 냈는데요.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 자, 매출액,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해외 법인별 실적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쭉 실적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 라면 수출 동향 및 삼양식품 사업 현황. 자, 보시면 24년도에 한국 라면이 해외로 1조 7천억 원이 수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1조가 삼양식품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라면 수출은 삼양식품이 이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라면이겠습니까? 당연히 불닭면이겠죠, 그죠? 삼양식품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5년 상반기에는 라면 수출이 1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7천억이 삼양식품 라면입니다. 야, 삼양식품 참 대단한 회사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배당 정책 한번 볼까요? 자, 배당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평균 32.8% 정도 배당 규모가 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년 연속 배당금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면
성장을 위한 그 캐펙스, 이제 시설 투자, 설비 투자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년부터 5년간 연속으로 배당금 상향을 진행해 왔다. 24년 기준 전년 배당금 대비해서 57.1%를 상향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R 자료에도 이 회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IR 자료는 빠져나가서, 자, 보시는 것처럼 IR 자료, 삼양식품 IR 자료에도 꽤 괜찮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한번 걸러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3년 초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야, SD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던데 여기가 괜찮다던데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뭐 유튜브나 어떤 SNS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좋게 이야기하는 뭐 방송을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D생명과학은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한 3월경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3년 초에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 회사를 샀다고 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거래 정지에 걸려서 지금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물려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하지도 못하고 그냥 2년 6개월 동안 SD생명공학에 대한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아주 속 터지고 울분 터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계 바늘을 23년 초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이 23년 초라고 가정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다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 3월에 이 회사는 감사 의견이 비적정하다는 소문이 돌아서 주식 매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자, 외부 감사인이, 다시 말해서 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22년도 재무제표를 감사를 했는데 적정하지 못하다, 비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시장에 돈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스톱, 너네들 잠깐 거래 중지해,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중지를 시켰는데 바로 당일날, 그날 바로 감사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소문이 났던 대로 감사 의견이 비적정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지금 주식 거래 정지를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코스닥 시장 본부가 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22일 이전에 앞뒤 안 가리고 이 회사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면 3월 22일 날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3월 27일 날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원리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자, 지금 현재 주식 거래는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3월 22일에. 근데 3월 27일에 이 공시가 떴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채 원리금을 지급 못했다고 하니 이거 조만간에 부도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회생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아이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극복을 못하겠어요. 우리 회사 부채를 스스로 갚지 못하겠어요. 법원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회생시켜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서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또 계속해서 연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뭐 우리가
돈 10만 원, 20만 원 투자했으면 그래도 고기 사 먹은 셈 치고 말겠지만, 예를 들어서 적지 않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돈을 찾지도 못하고 2년 6개월 동안 그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23년 3월 이전의 공시를 봐도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회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를 우리가 23년 초에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22년도에 사업 보고서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SD생명공학 해서 정기공시 해서 이렇게 검색을 눌러서 기간을 5년 정도로 해볼까요? 22년 12월 기준에, 자, 22년도 회사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22년도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뭐 하는 회사일까? 화장품 회사네요. 마스크팩,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만드는데 이 회사도 건강식품을 좀 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재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자, 맨 오른쪽이 20년도,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 자, 재무제표는 맨 앞에가 가장 최근 연도거든요. 맨 오른쪽이 가장 먼 겁니다. 이 3년 동안이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본에서 이익잉여금, 결손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만 해도 이 회사는 한 331억 원 정도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21년도 가서 요 괄호를 쳐놓은 거, 괄호는 결손금이라 했잖아요. 이게 결손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되었던 이익잉여금을 다 까먹고 105억 원의 결손금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가 큰 적자를 냈다는 뜻이거든요. 결손금이 더 커집니다. 22년도 가면 609억 원의 결손금으로 커지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안 좋죠. 누적 이익잉여금이 있던 회사가 누적 결손금으로 바뀌었는데 누적 결손금이 굉장히 커져가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매출이 1,400억, 1,200억, 900억으로 줄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주는 거는 거의 최악입니다. 매출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영업이익이 보면 영업이익이 어차피 지금 적자, 괄호로 쳐놓은 거 영업적자라는 거죠. 영업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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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적자가 계속 커집니다. 37억, 340억, 370억 이렇게 영업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적자가 커지니까 그전에는 좀 벌어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확 적자가 커지면서 누적 결손금으로 전환되고 그 누적 결손금이 또 확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에 쉽게 투자를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다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할 투자자들은 없겠죠. 근데 앞뒤 안 가리고 친구 말, 지인의 말만 듣고 야, 그 회사 괜찮다던데 하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그 공시, 어떤 공시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회사 공시를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을 봐도 아,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못 된다 하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5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래곤플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25년 초면 24년 연간 사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공시가 안 된 겁니다. 25년 초기 때문에 25년 3월쯤에 가야지 그 24년도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23년도 연간 보고서하고 24년도의 3분기 보고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회사도 올해 3월부터 쭉 거래 정지입니다, 이거. 예. 이렇게 막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우리 그 응급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어떤 환자가 돌아가실 때 보면
삐 하면서 평행선으로 나타나잖아요. 맥박이 안 뜨니까. 그것처럼 이런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여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드래곤플라이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3월 21일 날 상장 폐지 관련 공시가 뜨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죠. 자, 3월 21일 날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5년 초에 만약에 이 회사를 샀다 그러면 3월 21일 날 갑자기 상장 폐지 관련 공시가 뜨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년도, 그러니까 24 사업년도죠. 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견 거절로 나왔다는 걸 공시했다는 겁니다. 회계법인이 이 회사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감사 의견은 주지 않겠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그냥 거래 정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왜? 기존에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너네들은 거래를 하지 말고 혹시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걸 모르고 덜렁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이미 그 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시를 보면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24년도 9월 달에 감자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사회이사가 중도 퇴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3월 14일에 뭔가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 종목 지정이 우려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안 좋은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25년 초에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쓱 공시의 트렌드만 한번 보든지 아니면 쓱 들어가서 재무제표만 한번 봐서도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감자 결정 한번 열어볼까요?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감자를 한다는 겁니다. 감자를 한다는 거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주식의 일부를 회사가 다 받아가지고 소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결손금이 보존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사회이사가 자진해서 사임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쎄하죠. 느낌이 아주 쎄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받았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 회사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수를 해서 소각을 해서라도 재무제표를 개선해야 될 정도로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와중에 사회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라는 걸로 그냥 스스로 사표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최근 3개 연도 중에서 2개 연도의 영업 손실액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게 가다가 25년 3월 22일 날 감사 의견 거절이 딱 나오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시점부터는 완전 거래 정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1년, 2년 가는 겁니다. 최소 2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초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차라리 싸게라도 시장에서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졌으면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드래곤플라이의 23년 사업 보고서 또 24년 3분기까지의 보고서 이거 보나 마나입니다. 제가 열어보려면 열어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정말
다트에 한번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 다트 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도 살짝 들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증권면에 들어가서 한번 쓱쓱쓱쓱 훑어보는 그 정도 어떤 시간이나 그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이제 꿀꿀한 기업들만 봤는데 이제는 조금 빵긋빵긋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KB증권이 25년 5월 달에 추천한 종목 중에서 중소형주 추천 종목 중에서 K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25년 5월 달에 추천 종목으로 KB증권이 추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KB증권이 K카를 중소형주 추천으로 했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이거 한번 살만한 종목이냐? 그러면 이때쯤이면 24년도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네이버 증권면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보고 IR 자료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면에 들어가 보면 자, 결론적으로 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회사 주가는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한 3월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요게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 K카는 경매도 잘합니다. 성장 잠재력과 배당 매력 동시 보유. 1등은 역시 위기에 강하다. 뭐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중고차는 역시 K카입니다. 중고차 회사네요. 흔들림 없이 시장 지위 굳히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일반적으로 내용이 좋은 리포트가 많습니다. 이런 리포트들은 우리 기자들이 정리를 해서 기사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유료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리포트의 핵심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K카의 사업 보고서 24년도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K카 해서 이렇게 정기 공시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24년도 사업 보고서가 딱 뜨네요. 자, 뭐 하는 회사냐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업력의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자, 매입해온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직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중고차 소매 또 경매를 통한 도매도 하면서 렌트카 사업 부문도 있네요. 소매, 도매, 경매, 렌트카까지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중고차 사업 부문과 렌트카 사업 부문으로 있는데 뭐 중고차 판매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요. 역시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중고차 사업 뭐 판매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공부 삼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 앞으로 중고차 거래라든지 아니면 렌터카 쪽이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 3개년도의 상황을 보면 자본에서 이익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22년에 1171억 원인데 23년에 1052억? 좀 줄었네요. 24년에는 96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K카가 영업이 좀 잘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잖아요. 회사가 이익을 내는 걸로 알았는데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익을 내면 이익잉여금은 계속 누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왜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느냐?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도 배당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배당은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배당을 한번 볼까요? 자, 사업보고서에는 배당도 있습니다. 배당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22년도에 이 회사가 보시면 303억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배당은 365억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23년도에는 280억 당기 순이익인데 365억을 배당을 합니다. 24년도에는 439억의 당기 순이익인데 554억 원을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기 순이익보다도 배당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누적되어 가는 그 이익잉여금보다도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여기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넘습니다. 단기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하느냐 하는 게 배당 성향인데 단기 순이익보다도 더 많이 배당을 하니까 배당 성향이 120%, 128%, 126%, 120%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정말 잘하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배당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무적인 상황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배당을 잘 하는지.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자, 매출은 보면 22, 23, 24년도를 보면 이렇게 2조 1000억, 한 2조 3천억, 2조 1000억에서 2조 3천억 정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00억, 590억, 680억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네요. 예.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아주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 보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22년도에 437억, 23년도에는 719억, 24년도에는 556억 원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400억에서 한 700억 사이에 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도 하고 배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배당을 열심히 하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주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 주주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앤코 오토서비스 홀딩스 유한 회사? 특이하죠. 자, 한앤컴퍼니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K카의 주인은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들은 회사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니까 저렇게 배당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배당 성향이 좀 높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모르겠으되 일단은 배당은 안정적으로 좀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K카의 그 성격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홈페이지 IR 자료 한번 볼까요? 아니면 그 네이버 증권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1년 주가 한번 볼까요? 최근 1년 주가가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최근 8, 9월 달에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한번 쭉 내려가서 보면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부터 25년까지 25년은 추정 실적입니다. 2조 매출이 2조 1000, 2조 3000, 2조 3000. 자, 2조 수천억 원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500억, 590억, 681억, 771억. 25년도 추정치가 771억입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200%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BR도 2배가 넘습니다. 올해는 3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자, 투자 지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파란 선이 K카고
빨간 선이 코스피, 그리고 녹색 선이 코스피의 그 유통업종 대비인데, K카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한 걸로 봐서는 코스피 평균이나 비슷한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회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지표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 23년, 24년도에 이렇게 조금 꺾였다가 23년, 24년도에 반등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이익률 다시 치고 올라와서 ROE가 지금 19%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PBR도 지금 2.26배, 2.40배, 2.73배,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신 바처럼 K카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회사의 사업 보고서나 또 네이버 증권면이나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 공부 삼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 자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알아두면 좋은 기초 투자 지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PER, PBR,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ROE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된 기사를 보면 PBR, PER, ROE,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인데,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좀 헷갈리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서 부총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제일 위에 뜨는 게 부총리 PBR이라는 겁니다. 부총리 PBR,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왜 제일 먼저 뜰까요? 자, 국회에서 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의 PBR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시장 기초지표 PBR도 모르는 구윤철 부총리라는 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코스피 PBR이 10이라고 부총리 말에 개미들 부글부글, 엄청나게 이런 그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5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부분이 PBR에 대한 개념도 몰라서 이런 헛소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렇게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습니다. 자, 우리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이건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재산에서 그 갚아야 될 부채를 빼면 순수한 그 자본, 순자산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자산, 순자산이 남게 되는데, 이 자본이라는 말하고 순자산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이죠.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은 이 순자산보다는 커야 정상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나온 이 순수한 자산, 순자산보다는 이 기업의 가치가 커야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기업인데, 그러면 이 순자산보다도 과연 시총이 몇 배나 큰가, 이걸 따지는 게 PBR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스, 시총을 말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것은 북밸류, 순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해서 시총이 몇 배인지 R, 레이쇼, 비율이란 뜻이죠. 순자산 대비해서 과연 시총이 몇 배인가를,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PBR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PBR은 최소 1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배가 안 되는 기업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수두룩하다는 거죠. 이 1배가 안 된다는 것은 이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 미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회사의 자산이 100입니다. 회사의 부채가 400이고 그러면 회사의 순자산은 600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시총은 300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이 자산을 몽땅 팔아서 이 부채를 다 갚아도 600이 남습니다. 자산을 몽땅 팔아서 부채를 싹 다 정리를 해도 600이라는 게 남는데 이 회사의 시총 기업 가치는 300밖에 안 되니 그러면 600분의 300 해서 PBR은 0.5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시총이 600이 나와줘야지 PBR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만도 못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PBR 0.5가 되면 자, 이런 회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한국 증권시장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PER은 뭐냐? 그러면 P는 앞에서 본 것처럼 프라이스, 시총입니다. E는 earning이라는 겁니다. 이익, 당기순이익. 그러면 R은 역시 레이쇼겠죠. 그죠?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 이 P라는 놈이 earning, 이익의 도대체 몇 배가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총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0분의 1000이니까 PER은 10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연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총이 200억이더라 그러면 PER은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사는 버는 이익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 밑에 회사는 버는 이익 대비로는 시가총액이 좀 큰 거 아니야? 이거 주가가 앞으로 내릴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PER이 얼마면 큰 것이고 조금 고평가된 것이고 PER이 얼마면 이렇게 저평가된 것이냐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또 회사의 미래 전망이 어떠냐 또 시장에서 이 회사는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PER이 30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PER이 10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고평가된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ROE. 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우리가 앞에서 본 earning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리턴 요 R이라고 하는 게 당기순이익이고 여기서 말하는 E라고 하는 것은 에쿼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우리가 앞에서 본 순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R이 얼마냐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요 이익이라고 하는 놈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느냐 이걸 따지는 게 ROE라고 하는 겁니다. A사는 자기 자본이 100인 회사입니다. 부채는 전혀 없어요.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은 있고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의 이익을 내면 자기 자본 100분의 이익 10이니까 ROE는 10%인 회사입니다. 근데 B사는 자기 자본이 50이고 부채도 50을 씁니다.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100을 만들어서 이익의 10을 내고 있다. 그러면 ROE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냐는 거니까 50분의 10을 하면 ROE는 2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적당히 잘 써서 이익을 내면 ROE는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BR, PER, ROE 이제 우리 이 세 개의 핵심 지표를 알게 되었는데 이 세 개의 핵심 지표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순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순이익이 있고 위에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딱 놓겠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100입니다. 이 회사는 10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회사의 시총은 현재 5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BR, 순자산 대비해서 시총은 몇 배니?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PBR은 0.5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ER, 벌어들이는 이익 비해서 시총은 몇 배냐? 그러니까 10분의 50이니까 PER은 5배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ROE,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자산,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냐?
순자산 자본은 100인데 순이익은 10이니까 100분의 10 하면 ROE는 10%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BR, PER, ROE를 구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PBR이라고 하는 거, 이게 0.5인데 이 PBR이 적어도 1은 되어야 한다 하는 게 밸류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자, 시장을 밸류업하자, 증권 시장을 밸류업하자는 게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PBR은 1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업 가치를 올리자, 증권 시장을 밸류를 업하자고 하는 이 밸류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RO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ROE라고 하는 게 있고 PER이라고 하는 게 있고 PB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요 PBR이 이제 1 넘어야 된다. 요게 PBR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 PBR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요 PER하고 요 ROE를 곱한 숫자입니다. 5 곱하기 10% 하니까 이렇게 0.5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PBR을 높이려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이게 높든지 이걸 높이든지 하면 됩니다. 자, 이걸 높이든지 이걸 높이든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높이면 요 PBR이라고 하는 놈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PBR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시장에서는 이 ROE를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ROE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ROE가 중요하다. ROE가 높아져야 된다. 이 ROE가 낮은 기업이 ROE를 상대적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많이 한다든지 배당을 많이 주면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요금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내려가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도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 같은 이익을 낸다고 할 때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 ROE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거나 배당을 많이 주면 ROE는 높아지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많이 줘서 ROE를 높여서 PBR을 1배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회사의 그 PBR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좀 많이 해서 ROE를 높이는 그 손쉬운 방법, 뭐 손쉽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좀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방산 기업이죠. 여기에 PBR, 또 그 태광산업의 PB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은 주가 흐름이 좋죠. 태광산업 올해 들어와서 4월 이후부터 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태광산업은 자사주가 많고 그 자사주를 소각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네이버 증권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들어가면 종목 분석에 가서 투자 지표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회사의 ROE, 야, 쭉쭉 올라갑니다. ROE가 20년도에 4.78에서 21년 9.1, 뭐 6.80으로 살짝 떨어졌지만 23년도에 25.60, 와, 24년도에는 53.94까지 올라갑니다. ROE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PBR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BR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PBR 한번 볼까요? 야, 한번 보세요. PBR 0.56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21년도에 0.84로 올라갔습니다. 22년도에 1.30, 23년도에 1.79.
자, 22년도부터 1을 돌파했습니다. 1.79, 24년도에 2.9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ROE가 이렇게 좋아지면 PBR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태광산업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투자 지표에 들어가 봤더니, 자, ROE 한번 볼까요? ROE가 이렇게 6.47에서 23년도에 0.46으로 떨어졌다가 그나마 5.45 정도로 작년 말에 회복을 했습니다. ROE가 대체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PBR 한번 볼까요? 0.2, 0.23, 0.16, 0.13, 0.13. 최근 4년 동안에 태광산업은 PBR이 1을 넘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0.5조차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PBR 기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 시원하든지, 뭐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지 않다든지, 뭐 어떤 주주에 대해서 소홀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PBR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회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이 PBR 지표를 보면 이 회사가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건지, 순자산만도 못한, 심지어 순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하는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풀무원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이렇게 치고 풀무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일 위에 9월 29일 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첨부 문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첨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풀무원을 잽싸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풀무원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보면, 자,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뭐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도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 풀무원 하면 바른 먹거리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풀무원 공부하기는 엄청나게 좋은 자료네요. 자, 현황, 뭐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도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회사의 PBR이 1은 넘습니다. 자, 1.54, 1.52에서 1.11로 떨어졌다가 1.21, 1.29로 올라갔는데 조금 아쉽죠, 그죠? 1은 넘기는 넘는데 아직 1.5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ROE가 보면 ROE가 훅 떨어졌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올라갔네요. 5%,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같은 경우는 PBR이 그래도 1은 넘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한 상태고, ROE는 상당히 개선 추세에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을 내놓습니다. 자, 회사를 밸류업 타겟, 회사 어떻게 밸류업 할 거냐? 수익성 개선해야죠. 그래서 ROE를 13에서 15%까지 끌어올리겠다. ROE가 높아져야지 PBR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성 개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환원 많이 해야죠. 배당도 알뜰하게 잘 하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근데 보시면 배당 여기 있습니다. 주주환원. 안정적 배당 지급을 실행해 왔고, 재무구조 안정화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배당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PBR은 뭐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관세 협상, 굉장히 우리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난관이긴 한데 정부에서 잘 풀어 나가리라고 보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좋은 요소들이 있어서 주식시장은 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들 보고, 하반기에는 3,500, 3,600까지 가리라는 전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초 투자 지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 2, 3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